캐시 우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AI 사이클은 요게 인터넷 사이클인데 인터넷 사이클의 3배. 인터넷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깔렸던 시기입니다. 요걸 다 더해서. 요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20년짜리거든요. 요 인터넷보다 3배 수준에 높게, 그렇지만 요 길이의 3분의 1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중에 대한 투자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언론에서 미국 투자 1000억 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너무 과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시면 겨우 5%입니다.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 미국 주식 투자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대비가 되지 않을까. 자, 본부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사인다라는 코멘트 굉장히 자주 해주셨는데, 야, 요즘에 증시가 올해도 좋았지만 요즘에도 너무 좋아서 본부장님의 그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또 트럼프도 당선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국 증시 또 대변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짚어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서요. 오늘 사실 자료가 정말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좀 그냥 한꺼번에 취합해서 갖고 왔는데, 미국 증시가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부분부터 우선 짚어보죠. 이건 제가 요즘에 강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승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시 고민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이걸 한국 시장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 좀 그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 2.0이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2년으로 되돌아가 보죠. 네. 제가 좀 욕을 많이 먹었던 해.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죠. 2022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고요. 4,800포인트를 살짝 넘었었다가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4,800포인트를 대돌파한 시기가 언제냐? 올해 1월이에요. 제가 올해 1월부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컵핸들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지금 5,800대인데 지금 이미 벌써 6,000 가서 약간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buying range, 그러니까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강연을 들어보셨던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컵핸들 차트 고점 탈환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그냥 통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2번의 애가 있었고 지금 이제 13번째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평균 값을 그려보면 약 45개월 정도, 약 118% 상승. 그래서 올해 1월로 계산을 하면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수를 계산해 보면 평균값이 11,800포인트, 그러니까 12,000 정도 되죠. 얼마 전에 야디니 리서치에서 2030년까지 10,000포인트, S&P 500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통계값입니다. 이건 펀더멘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12번의 예를 평균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선거해도 2026년이죠. 앞으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좀 넘게 남은 그 기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사이클과 그 AI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부분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충분히 2028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서 한국 시장과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시장이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원래 적절한 PER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2%대 숫자 대비해서 밑으로 가는 거 보시죠. 이게 디플레이션. 원래 사실 증시에는 디플레이션만큼 나쁜 게 없거든요. 정말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10배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정말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PER이 박살이 나죠. 그렇지만 가장 뜨뜨미지근한,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그게 바로 2에서 3%의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럴 때는 PER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25배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의 금리가 얼마죠? 3%예요. 그죠? 미국의 금리가 얼마냐? 4%가 좀 넘습니다. 짜투리 좀 떼고 그냥 3, 4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그럼 1 나누기 4% 했었을 때 25배가 나오죠. 1 나누기 3% 했었을 때 33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완벽한 시장이라면 네. 미국 증시의 PER이 25배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PER이 33배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겨우 PER이 7배일까? 8배일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전체의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100% 돌려준다. 그러니까 25배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25배까지 가는 거고요. 한국은 그러면 도대체 왜 33배가 안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다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금리가 잘못 측정돼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대, 3%대의 금리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나 국가적인 어떤 민간 자본의 펀드멘탈의 금리가 2, 3%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우리나라의 기업부채 비율,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기업의 부채 비율. 근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부채 비율은 훨씬 낮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금리를 예를 들어서 3%가 아니라 5%가 아니라 6%다. 그럼 1 나누기 6 했었을 때 13배. 요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래도 여전히 PER이 8배니까 싼 거죠. 그래서 그럼 사야 되느냐? 그게 또 왜 아닐 수 있냐면 다른 요소가 뭐가 있냐면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한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하고 있죠. 예. 보시면은 배당 별로 안 나오잖아요. 별로 안 나오죠. 예. 자사주 매입 소각 별로 안 하죠. 없죠. 예. 전체의 한 해 벌어들인 돈에 평균적으로 20% 돌려줍니다. 33배, 1 나누기 3% 했을 때 33배에 곱하기 0.2. 그럼 얼마입니까? 6.6. 지금 적정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금리와 배당 성향이 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수준이라면 그러면은 올라가야죠. 그게 밸류업입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 20%가 아니라 50%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PER이 8배, 7배가 아니라 15배, 16배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만이고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국가가 왜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느냐? 배당 성향 때문에 그래요.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왜 자꾸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라고 하냐면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미국을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바뀔 수 있겠죠. 재정 정책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근데 아직까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얼마나 쓸지, 얼마나 인플레이션 자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미 연준의 기준으로서는 지금 현재 4.75에서 더 떨어뜨려서 아마 4.0까지는 떨어뜨릴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2%대 초반에서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이런 구간에서는 증시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이 차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색 선은 만약에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온다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40%. 그죠? 2년 동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이렇게 20%, 40% 또는 50%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분석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경기 침체가 올까요? 엄청나게 재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금리를 내리게끔 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에 경기 침체 올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앞으로 미국 증시는 아무리 짧아도 올해 9월 처음으로 금리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9월, 내후년 9월까지는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얼마나 오를 수 있냐? 20%, 50% 오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값이죠. 현재의 인플레이션, 현재의 금리 상황, 현재의 경기 환경 이것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미국 증시는 여전히 그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트럼프 경기 침체 있게 안 할 거라고 코멘트 하셨는데 그럼 해리스는요?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하면 경기 침체 오길 바라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증시는 좋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이 무엇의 차이점이냐면요. 그러니까요. 요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누가 당선이 되거나 상관이 없었을 때는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는 또 이 숫자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어요. 법인세가 높아지게 됐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그죠? 근데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28%를 올린다 그랬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 ROE 전망치가 ROE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돼 있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겠죠. 거의 2%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6,000, 6,800 요 전망치가 아니라 거의 5,600, 5,700 내년도가 뭐 한 6,400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라간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탄력성은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해리스였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해리스든 트럼프든 뭐 상관없이 계산했었을 때 S&P 500 기준으로 6,000 올해 연말, 내년 연말 6,800 정도로 저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법인세를 21%에서 15% 떨어뜨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효과가 S&P 500의 ROE를 1.93% 올려주고 미국 나스닥의 ROE를 2.24% 올려줍니다. 요거 두 개를 감안해서 숫자를 다시 계산하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훨씬 더 상승의 폭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하죠. 이게 펀더멘탈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거죠. 재정을 쓰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정 적자 폭이 커진단 말이죠. 그 재정 적자 폭을 커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냐? 관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관세를 10에서 20% 올리고 중국산의 관세를 60%까지 올린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어떤 얘기냐? 현재의 관세율 3.1%입니다. 그게 17%로 급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세의 인상은 트럼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화당이 트럼프 상원, 하원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만 동의하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화당은 상당히 보수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우호주의적인 성향을 띠겠죠. 또 기업 우호적인 성향을 띠겠죠. 일시적으로 이 관세가 급등을 했었을 경우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세를 한 자릿수 되는 것을 17% 이상으로 훅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다우존스가 300% 상승합니다. 짧은 기간이라 보기도 한 4년 정도에. 그리고 뭐가 터졌죠? 29년에 대공황. 거의 그냥 엉망이 되죠. 지금 이런 정책을 썼었을 때 당연히 앞으로 몇 년간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너 뭐야? 정말 너 싫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효과를 나중에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부양정책을 펴고 또 일시적으로 장이 엄청나게 튀어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훨씬 더 빨리 어떤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꾸 경험하는데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원하는 걸 얻어내고 이런 협상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미국 증시는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상승폭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어떤 정도의 정책을 쓰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펴야 되냐면 섣불리 미국 증시를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것을 계속 수혜를 누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자꾸 고민하는 거지. 지금 빨리 팔아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화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추석 전에 좀 팔아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었죠. 팔아놓으면 안 됐죠. 대선 전에 팔아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인데 1,200원까지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죠. 또 지금도 똑같은 질문 하세요. 지금 1,300원이니까 1,300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PR이 22배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그 전략은 적절하지 않겠죠.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는 것은 안 그래도 좋아 보이는 미국 시장이 적어도 앞으로 2년, 길게 보면 4년 동안 상당히 더 좋을 수도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증시는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은
as long as,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또는 미국의 나스닥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여전히 20% 이상이다면, 그리고 그 ROE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20%이던 게 갑자기 16%로 뚝 떨어진다, 뭐 10%로 뚝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매년 그 ROE만큼의 상승을 지수 또는 배당 플러스 지수로서 해준다. 그래서 ROE 20%가 창출이 되면 미국 증시는 배당을 더하면 연간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다. 배당을 다 해주니까. 주주 환원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매년 그 정도의 상승, 즉 뭐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의 펀더멘탈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50bp 했고 최근에는 25bp 내렸는데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네.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렸었을 때의 어떤 현상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왜 금리를 떨어뜨리죠?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죠. 금리를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런 요소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당연히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이 좀 식고 있고, 지난달 나왔던 신규 고용이 거의 뭐 몇만 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물론 이게 허리케인 여파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린다. 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차 또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차. 자,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이너스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빠르게 플러스 전환되고 있다. 이러면 언젠가 경기 침체가 온다. 과거의 예를 보시면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이 됐다가 언제 경기 침체가 왔냐면 그러고 나서 24개월 뒤 평균값이. 물론 50개월도 있었어요. 30개월도 있었고. 지금 현재 24개월이라는 것은 여기 딱 요때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딱 24개월이에요. 2022년 10월 달 이때 요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딱 2년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경기 침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평균값으로 보면. 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장내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고 이제 또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있죠. 보면 장내 금리차 역전돼서 해소가 되면 경기 침체 왔고, 해소가 되니까 경기 침체 왔고, 해소가 되니까 경기 침체 왔고, 그죠? 그러니 지금 이제 해소되고 있으니 곧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제 금리 내려주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앞으로 6개월 뒤에 오지 않느냐? 그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 또는 그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은행의 여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골치 아픈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금이 금리가 5%인데 대출 금리가 3%면 은행이 돈을 법니까? 못 벌죠. 네. 그러니 역마진이 일어나면 대출을 해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이 줄면 경기가 성장을 합니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거나 역전이 해소되거나 뭐든 간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급격하게 둔화된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신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요 오렌지색 선이 10%입니다. 10%. 아니, 대출이 연간 10%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10%씩 늘면 경기 침체 안 오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10% 뚫죠. 여기도 보세요. 뚫습니다. 10%. 그죠? 뚫죠. 뚫고 또 뚫어요. 그리고 요 뚫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 옵니까? 안 오죠. 이 회색이 다 경기 침체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져서 올라갈 때까지 10% 이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장도 급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지금 좀 더 좋아져서 3.7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과거에 자꾸 예를 보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으니까 경기 침체 왔어요. 이게 2006, 7, 8년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경기 침체 왔어요. 이게 2019, 20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두 번의 예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경기 침체가 왔으니, 1년 안에 왔으니,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올해 9월이니 내년 9월까지는 온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와 이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때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요 기간이죠. 94년부터 2000년. 요게 바로 인터넷 사이클. 그 인터넷 사이클에는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S&P 500이 자그마치 200%, 나스닥이 533% 상승했어요. 경기 침체도 안 왔습니다. 요거를 지금 리피트를 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 무엇으로? AI 사이클로. 이때는 인터넷이고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게 몇 년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미 연준이 지금 0.75를 내렸어요. 한 번 더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1%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리는 게 이게 트럼프 당선되기 전이에요. 요 숫자는 1% 더 내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얼마까지 내리는 거냐면 3.2에서 3.5까지. 이제는 요 숫자들이 다 바뀌어서 얼마? 0.5만 내릴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3.75까지. 여기까지만 내리는 겁니다. 그게 맞죠.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잖아요. 1%가 아니잖아요. 계속 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내리는 거죠. 요게 경기 침체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죠? 1% 내리고 0.5%밖에 더 안 내리고 딱 1.5%만 내리고 끝. 0.75 내리고 다시 올렸어요. 또 0.75 내리고 총 내린 게 1.25 내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치고 오니까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가 됐어. 그럼 트럼프가 엄청난 부양책을 쓰면은 이렇게 내리다가 1.5%까지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려서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때 터졌어요. 즉 우리가 5.5잖아요. 그래서 지금 0.75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더 0.75 내려요. 요 구간에서는 괜찮죠. 그리고 또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5.5를 뚫고 올라갈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요 구간에는 AI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런 구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정확한 답은 없으나 현재 상황에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1%, 2%, 3% 이렇게 내려주는 구간이 아니라 내려줬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옆으로 가는 기간. 그리고 총 맥시멈 내려주는 게 1.5%. 이렇게 보시면서 미국 증시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 정리해보면 증시 앞으로 더 오른다. 그리고 20에서 50% 오른다. 그리고 경기 침체 당분간 없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뭘 사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뭘 사야 하나요? 그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94년에서 2000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 그게 AI 사이클이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굉장히 AI 센트릭, 그러니까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져다 줄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장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이렇게 있어요. 10% 이상. 그리고 또 급등을 해요. 그리고 요 빠진 것보다 비슷하게, 요 빠진 구간이 요게 한 달, 두 달이면 다시 그 고점을 탈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한 달, 두 달. 그러면서 더 올라가죠. 그리고 또 빠집니다. 10%. 또 올라가면서 한 달, 두 달 빠진 거에 한 달, 두 달 만에 또 회복해요. 또 올라가죠.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그죠? 또 빠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요거는 좀 세죠. 이게 왜냐면 아시아 금융위기, 앞으로 2년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중국발 위기.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요런 추세가 지금 계속 가는 거고, 근데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8, 9, 10월 달에 10% 빠졌었어요. S&P 500이. 그리고 그걸 다 탈환한 게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갔죠. 또 올해 7, 8월에 10% 빠졌었어요. 떨어졌었죠.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두 달, 세 달 만에 그걸 다 되돌리고 이제 사상 최고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현상이라는 거죠. 요게 두 번이 나타났다. 앞으로 요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때는 그냥 S&P 500이랑 나스닥의 상승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완전히 AI 때문에 미쳐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8년 10월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인플레이션도 자극되고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요때가 S&P 500이 얼마 올랐냐면 68% 오르고요. 요때가 나스닥이 얼마나 오르냐면 278% 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S&P 500보다는 나스닥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나스닥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나스닥 안에는 뭐가 있냐? 성장주인 거죠. 그렇죠. 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다.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장주를 80%, 기술주 나스닥 그 안에서 보면 성장주 80%, 그리고 이제 가치주는 20% 정도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하고는 많이 상반된 전략이겠죠. 성장주 위주이고 그게 AI 사이클과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봤었을 때 이 아까 보여드렸던 94년에서 2000년 사이클 때는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았고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왜? 인터넷을 막 깔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인 거니까. 뭐 어떤 게 인터넷 인프라냐? 막 광 케이블 깔아서 인터넷을 터지게 하는 기지국 만들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넷스케이프 뭐 그전에는 세스코 시스템즈가 인터넷 인프라를 왕창 까는 거에 대표적인 대장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게 2000년까지가 그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빵 터졌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이클이 만들어졌던 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온 띵이 만들어졌던 게 2009년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 요 사이클이에요. 요때 소프트웨어가 왕창 들어오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죠? 애플, 예, 구글, 뭐 아마존, 메타 다 보시죠. 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AI 사이클은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AI 사이클은 요게 인터넷 사이클인데 인터넷 사이클에 얼마나 높죠? 인터넷 사이클이 여기까지면 AI 사이클은 3배. 그래서 요 인터넷 사이클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2020년 보이시죠? 2015년 요거 보이시잖아요. 요게 뭐냐면 인터넷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깔렸던 시기입니다. 요걸 다 더해서. 요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20년짜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짧고 높게. 요 인터넷보다 3배 수준의 높게, 그렇지만 요 길이의 3분의 1로 확 압축 높이. 그럼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중에 대한 투자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AI라는 게 광 케이블을 까는 건가요? 아니죠. 뭐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막 여러 군데 까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냥 늘리면 되는 거죠. 그걸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미국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 미국입니다. 이 인터넷하고 다른 사이클인 거고요. AI 사이클은 훨씬 더 압축되고 강하게 들어올 거고, 미국은 트럼프가 왜 일론 머스크를 앞장서게 만드느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장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일이 뭐냐? 예, 전기차, 스카이링크, 기가팩토리 전기차,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율주행, 스페이스X. 보세요. 모든 게 다 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생산성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답인 거죠.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 까는 방법이 스카이링크를 쏘고 뭐 막 바뀌다 보니까 결국 그 하드웨어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든다. 그게 뭐죠? 자율주행. 이거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 팔아먹겠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하드웨어도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전무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었는데 네이버만 좀 하고 있고 카카오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미국은 지금 다 보인다는 거죠. 정말 많은 회사들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우선은 전체 그 AI 시장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베일앤 컴퍼니, 제 첫 직장이었던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28년까지 연복리가 이게 나온답니다. 이게 AI에 관련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럼 매년 40에서 50%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매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와 동시다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 속도로 한 자릿수의 투자가 지금 이제 두 자릿수의 투자로 확 올라간다. 2025년 내년에. 2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넘게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AI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마진율을 가장 높여준다.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 60%는 돼야 된다. 이게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거고 미국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이 AI를 전략적 무기화시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중국은 그걸 쫓아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구체적으로 좀 더 어디요?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도 그래 요즘 AI 시대에 끝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큰 빅테크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 주셔야죠. 제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네. 제가 요즘에 컴플라이언스에 하도 야단을 많이 맞기 때문에 네. 종목 얘기를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요거는 좀 해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사이클이 계속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투자를 하시는데요. 자꾸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인터넷 사이클 때 어땠냐면 생산성이 2.4%씩 상승을 했어요. 매년. 그게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거죠. 네. 그랬었을 때 이 10년의 사이클 동안에 91년부터 2000년 이 사이클 동안에 S&P 500의 복리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18%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얼마가 나왔냐면 32%가 나왔습니다. 물론 종목 업종 골라드리고 싶죠. 이미 업종은 골라드렸고 그러면 저것만 보고 있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스닥 지수만 투자하셔도 돼요. 복리 수익률 30%. 충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충분하죠. 네. AI 사이클이 지금 2년 진행형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 딱 보세요. 어떻게 지금 답이 나왔나. 지난 2년 동안에 S&P 500이 복리가 25%. 나스닥이 얼마죠? 30%. 정확하게 재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AI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없는 한 요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비관적으로 어떤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빅테크를 비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게다가 만약에 AI를 전략적 무기화시킨다. 근데 가장 잘 나가고 힘센 애들을 갖다 죽여?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죽여? 못 죽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죽여?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독점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지. 미국 자체적으로 그 회사들을 죽일 일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는 한. 자, 그럼 종목 추천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테슬라. 이 주가도 모르겠어요. 맨날 이거 뭐 요동을 쳐버리니까 $300 뭐 중후반대에 있을 텐데 FSD랑 뭐 그런 것도 자율주행, 뭐 스타링크 얘기도 있고 한데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이제 물론 트럼프의 당선의 1등 공신이라서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테슬라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 땡겨온 거다. 또 이것도 정답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제가 투자 자문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또 컴플라이언스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좀 돌려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AI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실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예요. 보통 대형주들은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자꾸 투자 많이 하죠. 똑같이 테슬라는 당연히 하드웨어 뭐죠? 전기차 그리고 로봇 이게 다 하드웨어입니다. 기가팩토리 다 하드웨어예요. 그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게 FSD.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전략적 무기화시키고 싶어. 그리고 이 산업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미국이 앞으로 100년 과하게 얘기하자면 해먹을 수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아메리카 온리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종목의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테슬라는 단기간에 또 저도 주주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PR을 얘기해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PR이 35배 정도 되고 테슬라의 PR이 100배.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좀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더 깔려야 될까요? 엄청 더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모르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다 PER을 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는 이 종목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판단하는 이 AI 사이클이 앞으로 진행형이고 최소 앞으로 4년은 더 간다면 쉽게 팔면 안 된다. 네. 트럼프 하나 더 여쭤보면 요거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건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아니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편하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이유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이제 강하게 오른 이유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컨퍼런스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을 가져간다.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우리는 미래 비트코인의 뭐 미래 도시로 뭐 미국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인 건데 과연 얼마만큼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런 코멘트와 액션을 취하냐가 이제 가격과 연동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 보세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선은 트럼프가 네. 발언을 할 때 있어서 자기가 무슨 미 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파웰을 자를 수 있고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발언하잖아요. 자,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부추긴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냐면 충분히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인 달러 네. 대비해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미 연준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정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 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거는 그냥 가상화폐로서 대체 자산의 하나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전 세계 글로벌 전략가들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절대로 대체 자산이 전체 나의 포트폴리오의 10%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정말 많이 가져가면 11%, 12% 가져갑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나스닥의 비중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 업데이트가 좀 덜 된 건데 한 5%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10배 간다.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나스닥 시장이 50% 되는 거죠. 50%.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날 거다. 그건 안 일어나지만 그러면 아까 10%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뭐 5%이던 게 10%까지 간다. 네. 그러면 지금 9만 불까지 갔으면 18만 불까지 간다. 근데 그게 얼마의 기간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리 수익률이 만약에 AI 사이클이 계속되면 연간 30%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시총만큼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체 자산으로서. 너무 과한 어떤 허황된 꿈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의 시장 중에서 대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사라지겠습니까? 금이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 비슷한 사이즈로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면 5%다는 거죠. 이미 꼭지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또 계속 올라가니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기축통화에 어떤 그 사용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대체 자산 중에 하나다. 그 대체 자산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스닥이 상승을 할 거냐고 생각하니 여기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생각하자. 그럼 이거는요. 저도 뭐 본부장님 말씀처럼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나 기축통화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만 어쨌든 트럼프도 직접 본인 입으로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란 코멘트는 했단 말이죠. 금의 시가총액까지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의 시가총액까지 가려면 뭐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7배, 8배, 9배 사이. 아니, 제발 좀 또 그렇게 하지 그건 너무 말고. 크다. 너무 크다를 떠나서요. 예. 대체 자산의 규모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럼 금은 대체 자산이에요? 네. 그럼 잠깐 금은 지금 아까 전에 대체 자산이 5에서 10% 이내라 했는데 그럼 금은 지금 다른 거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금 가격이 그만큼 빠져야죠. 금을 그렇게 갈 거면 금 가격이 절반으로 줄고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야지 그게 똑같은 거죠. 대체 자산 비중이 그러면 뭐 전체에 이게 비트코인만큼 쫙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뭐 그게 지금 2배가 쌓인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냥 대체 자산일 뿐입니다. 통화가 좀 걱정스럽거나 어려울 때 뭔가 대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지금 금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니까요. 기축 통화가 아닌 중국이 계속 사재기를 하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러면 뭐 비트코인만 사재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업사이드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얘기한 것처럼 뭐 10배 간다더니 좀 제발 그건 진짜 자중하시죠.
충분히 연간 20%의 수익만 나도 네. 그건 정말 좋은 투자처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금과 뭐 비트코인도 더 오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매력적인 거는 미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다. 그러니까 빅테크 등 그걸 기반한 그쪽에.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네. 그게 이익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실질적인 실체가 있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비트코인 갖고 정말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는 뭐 없죠. 그리고 그거 다 모르겠으면 나스닥 QQQ 사라. 지금 환율을 보니까 1,409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른 이유랑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 뭐 제 별명이 맨날 콜동원 뭐 네. 맨날 올라가는 얘기만 한다라고 참치형. 얘기를 하지만 제가 1997, 8년도에는 모라토리엄 리포트 썼었고 네. IMF 그다음에 2006년에는 금융위기 리포트 썼었고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네.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오래 많이 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의 미국과 한국과의 이 민간 부채를 비교하면서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왜 미국보다 낮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미국의 기업의 펀더멘탈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20%로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미국은 자기 자본 북발류 대비해서 약 한 4, 5배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80%까지 올라갑니다. 오케이? 네. 자, 부채 비율 80%가 지금 민간 부채 중에서 기업 부채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130%가 넘어요. IMF 터졌었을 때가 130%가 넘어요. 상대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미국이 낫습니까? 한국이 낫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낫죠. 그죠? 두 번째, 제가 요때 시티그룹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뭐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그만둬야 됐겠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언제 터졌죠? 2007, 8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티그룹 주식의 옵션 그리고 뭐 받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보너스로. 그때 다 팔고 나왔죠. 그때 주가가 시티그룹이 40불, 45불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 주가가 4불, 40전, 99%가 날아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냐면 부채 비율이 100%였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죠? 100%. IMF 때의 기업 부채 비율. 게다가 이제는 가계 부채 비율을 미국이 터졌을 때 수준. 요 두 개 더했어요. 240%란 말이죠.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커버해 줘야 되냐? 정부가 커버해 줘야 돼요. 정부 부채 비율은 지금 뭐 50%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재정을 좀 쓴다. 그럼 난리 나죠. 세금을 줄여준다. 안 하죠.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절상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미국은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죠? 70%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폭등하기 전에 네. 부채 비율이에요. 11년 전에. 그러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절하될 가능성보다 낮다. 그래서 고점은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년, 30년 전에 정말 중국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중국에 대해서 2011년부터 13년 중국 북경에서 살면서 중국 분석을 했었을 때 그리고 2013년 말에 한국으로 되돌아왔었을 때 분석을 했었을 때 중국이 망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분석상으로는 2020년까지 망할 리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에 바꿨어요, 비율을. 중국은 앞으로 2년, 길면은 5년 안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막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왜냐하면 AI를 완전히 오픈하기에는 이게 너무 리스키하죠.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잘 못하죠.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계속 반도체 굵기나 이런 쪽을 막죠. 그러니 이제 연산 능력의 차이가 미국이 12배나 빨라요. 그럼 AI를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을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막 짓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요 7.2%에 달하는 GDP를 쏟아붓는데 요게 효율적으로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거 쏟아붓는 데는 경제가 괜찮겠지만 그게 끝나는 순간에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의 가계부채 비율이 140% 넘어섰고 요 숫자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숫자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율이 2.5% 정도 됐는데 IMF 터질 때 얼마까지 가냐? 1%까지 갔어요. 중국의 순이자 마진율이 2.6%이던 게 지금 요거는 2024년 준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또 떨어지냐? 1.4. 분기마다 0.1%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분기마다 0.1, 지금 1.4, 1.0까지 가는데 4분기 걸린다. 1년. 이거는 무수익성 자산, 부실채권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고 요거의 10배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 지금은 괜찮아요. 외환보유고가 있고 지금은 순수출이고 그리고 그 순수출을 팔 비틀어서 1대1로 국가들한테 하고 러시아한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는 케이스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러시아는 저렇게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중국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면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7점 몇인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무조건 9 갑니다. 9. 더 많이 가면 10도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인데 모르죠. 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달러는 확보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달러 투자는 하셔야 된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정답이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 증시가 올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내년 한국 경제 전망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년에도 한국 주식은 정말 좀 가망이 없나요?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오르고 할 때 한국 증시는 전혀 못 오르고 있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 주식이 이렇다 저렇다가 할 미국 주식을 주로 다 다루시니까. 예. 근데 환율이 지금보다 절상이 안 되는 과정 아래에서 쉽지 않다.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본부장님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엄청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역할도 있으시니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언론에서 미국 투자 1,000억 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제 너무 과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시면 겨우 5%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110%입니다. 아직 그 숫자로 생각하시면 그게 큰 게 아니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달러 자산, 미국 주식 투자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